총선이 끝난 지 2주일 가까이 지났지만 정치권은 아직 어수선한 모습입니다. 새누리당은 오늘 첫 당선자 모임을 갖고 새 지도부 구성과 당의 진로를 놓고 난상 토론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인 지도체제의 장래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국민의당은 연립정부론을 띄우는 등 마음은 벌써 대선을 내다보는 것 같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여상원 변호사,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모셨습니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언론사 보도편집국장과 오찬 간담회를 했습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30여 분을 넘겨 한 2시간가량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모두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하신 이 자리가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소통하는 그런 또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남은 그 임기 기간 동안 이번 선거에 나타난 그 민의를 잘 반영해서 또 변화와 개혁을 이끌면서 또 각계각층과 협력과 소통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안보도 잘 챙기고,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든지 미래 성장 동력을 꼭 만들어내고 또 국민의 삶이 지금보다 더 좋아지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또 정부의 이런 노력에 힘을 보태주시고 또 정부와 국민과의 어떤 가교의 좋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선거 민의를 받아 변화와 개혁을 이끌고 또 각계각층과 소통을 하는데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장 교수님,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각고의 노력, 저는 여기에 방점이 있다고 봅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국민과 소통하겠다. 이것은 지난 2013년 7월 이후에 2년 9개월 만인데, 그때 당시에도 보도편집국장 간담회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정치부장단, 출입기자단, 그다음에 논설실장, 네. 이 순으로 그때도 했는데, 그때와 좀 비슷한 순서로 갈 텐데 이거보다 훨씬 더 광폭적인 그런 국민과의 대화, 그리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앞으로 정치를 대통령이 과거에는 어떤 신비주의 정치를 했다면 앞으로는 좀 국민과 같이 하는, 그런 국민과 동행하는 그런 정치를 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4.13 총선의 집권여당의 참패로 끝나고 13일만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이제는 바야흐로 의회 권력이 야당한테 넘어가면 여소야대의 현실에서 대통령으로서는 정말로 국회와 1대1로 붙어서는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없다. 이것은 현실적인 방안으로 국민과의 대화를 택한 것이고, 이것은 국회를 압박하기 위해서는 여론전이 필요한 것이고, 인파이터보다는 아웃복싱으로 선회한다는 그런 전략적인 측면도 있지만, 대통령의 진심을 오늘 보면은 그것은 과거처럼 청와대가 내르고 그리고 집권여당을 대응을 해서 야당과 대화해서 법안을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고, 국회나 국민을 대통령이 직접 설득해서 앞으로 남은 임기를 마무리하겠다는 그런 긍정적인 신호로 저는 본격적인 어떤 대응 의지, 또 소통 행보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거다. 네, 그럴 수밖에 없다고 없는 상황이다. 비정상이 정상화된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의지를 표명을 하셨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난번 정영국 대변인의 2주짜리 논평, 그리고 수석비서관 회의의 연장선상에서 있고,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하면서도 원론적인 원칙적인 입장 표명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러한 의지 표명이 아니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고 현실화시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뭐 지난번 3년 전에도 그때 언론과 만날 때도 각하고 소통하겠다고 하시고, 올 1월에 기자회견 때도 또 소통을 강조를 했어요. 아주 뭐 이렇게 많은 의견을 듣겠다고 했지만 그 후에도 과연 그런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가장 으뜸을 차지한 거, 여론조사 보면은 불통 이미지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로 대통령이 마음을 열고 문을 열어서 이렇게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가운데서도 특히 국회 야당과 그거를 하나의 그 국정의 파트너로 인식하는 그런
어떤 생각의 전환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모습들을 정말로 보여줄 때 국민들도 예. 소통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것이지 만남 자체도 말로만 좋지만 뭔가를 보여주는데 예, 결국은 그래서 필요하다는 관심은 이제 인적 쇄신 또 야당과의 어떤 회동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이제 언론이라든가 뭐 야당에서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박사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변화, 개혁, 협력, 소통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고 봅니다. 소통 그 중에서도 또 특히 중요한 것이 국민과의 소통, 그리고 역시 야당과의 소통. 이제 이거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뭐 오늘 저렇게 저런 분들하고 언론인들하고 저런 회동을 가진 거가 일단 행동의 첫 시발점이라고 좀 봅니다. 그러나 역시 대국민 담화가 아직까지 안 나오는 점은 여전히 좀 불만스럽다. 이런 거 한 가지 좀 지적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국민들이 또 외부 전문가들이 지금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 인적 쇄신입니다. 특히 정무 라인에 대한 인적 쇄신. 근데 여전히 아직 응답이 없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충분한 시간을 그렇죠. 주었다.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인 부분에 대해서 좀 빨리 좀 답을 좀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어차피 그 인적 쇄신 하시지 않을 수 없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이런 가능한 좀 신속하게 그런 것들을 전개하는 것이 이 민심 수습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이제 보도국장들과의 질의응답 내용이 아직 공식적으로 공개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 한 2시간 가까이 얘기가 됐다고 하니 또 그 자리에서도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지금 자리를 마련하고 예. 그건 뭐 좋습니다. 그게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총선 이전까지는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나 어떤 그 반대파들이 내 진정을 몰라주고 국정에 협조하지 않는 게 섭섭했다는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국정 개혁 방향, 그러니까 경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저는 동조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예, 예. 그렇지만 있죠. 이게 결국은 야권을 갖다가 협조를 못 이끌어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선거가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심판론보다는 다른 어떤 공천 문제 때문에 한 거지만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나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나의 생각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조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면은 예. 이제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나 국민이나 반대파에게 나를 달라 이렇게 하지 말고 있죠. 그 사람들의 진심 어린 생각이 뭔지, 그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뭔지 이걸 파악해낸 다음에 오히려 대통령이 좀 그 생각을 좀 변모시켜야 되는 그런 그 시점에 와 있지 않는가. 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은 남이 변하기를 바라기 전에 네. 내가 변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다음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게, 왜냐하면 그게 안 되면요. 소통의 장 아무리 마련해도 우리 야당 당수하고 청와대에서 회담했지만 나중에 나오면 서로 그 비난만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게 국정에 협치라는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국정 난맹상을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자리를 많이 마련하는 건 좋지만 그에 앞서서 생각을 좀 바꿔야 알겠습니다. 한다. 사실 뭐 이런 자리가 어떻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의 자리로 이제 만들어가는 것 같은데 가장 큰 관심이 사실은 이제 정치권과의 접촉면인데 야당과의 뭐 영수회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솔솔 나오는데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선생님? 뭐 당연히 해야 되는 해야 된다. 야당 그리고 국가 원로 그리고 종교 지도자 그리고 시민 NGO 단체 시민 단체 대표자들 이런 분들과 순차적으로 할 겁니다. 아마. 우선순위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순위는 국가 원로랑 먼저 하고 그다음에 여야 지도 대표 원내 대표단이랑 같이. 근데 아직은 아직 대표 지도부가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대표 회담이라도 먼저 빨리 하는 것이 정부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입법화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이제 새누리당 오늘 사실 국회에서 총선 후 13일 만에 당선자 워크숍을 열었는데 시종일관 분위기가 무거웠고 반성문을 쓴 분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먼저 이야기를 잠시 들어볼까요? 저도 hum을 다 털어내겠습니다. 저도 욕심이 없습니다. 저는 대표 꿈도 없습니다. 이미 다 그런 과정 겪었습니다. 원내대표 꿈도 없습니다. 일부 신문에서 국회의장 얘기 나옵니다. 야당들이 우리한테 주지 않습니다. 다 모든 걸 접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점에서 맞는 새로운 우리 당의 인재들이 나서서 야당과 대화하고 타협해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로 앞으로 원내대표나 당대표가 채워질 때 우리는 가능성이 있다. 또 내가 필요하다면 뒤에서 같이 의논하고 상의하고 조언하는 그 역할 시운여들의 나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내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서청원 의원 이제 8선 의원이 되셨는데 단합과 상생을 할 수 있는 인물이 나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했어요. 고 교수님, 사실 지금 이제 새누리당 원내대표하고 비대위원장은 이제 분리하는 쪽으로 이제 가닥이 잡힌 것 그런 것 같은데 같습니다. 원내대표 선출을 놓고 추대냐 경선이냐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추대를 해도 되고 경선을 해도 좋은데 지금 경선을 하는 경우에는 자칫하면은 또다시 뭐 친박이니 비박이니 또 뭐 이런 내부 갈등 같은 것이 표출될 경우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지금 뭐 자기들끼리 감투 가지고 지금 싸울 때야 이런 비난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뭐 경선이 원래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실 새누리당이야말로 지금 비상 상황이죠. 그런 차원에서 뭐 단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합의만 된다면은 좋은 분이 있을 경우 좋은 분이 있으면은 뭐 추대도 합의 추대도 가능하지 않겠냐. 과거에도 김무성 원내대표 시절에도 그랬고 또 이완구 원내대표 시절 때도 그때 다 상황이 했죠. 어려울 때 예. 추대를 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런 원내대표에 지금 친박의 몇몇 분들이 뜻을 가지고 일부 이렇게 있다고 보도가 되는데 정말 이번에야말로 그런 분들은 좀 뒤로 이선으로 물러나는 게 맞지 않나. 특히 뭐 서청원 지금 최고위원 아니 최고위원 물론 전 최고위원입니다만은 그동안 뭐 국회의장의 1순위로 이렇게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만 국회의장도 뭐 당대표도 원내대표도 다 내려놓고 정말 새누리당이야말로 다 내려놓는 자세로 겸허하게 진짜 말 그대로 겸허하게 국민들의 뜻을 받드는 그런 자세 전환이 가장 급할 것 같아요. 근데 저게 추대 참 좋은 말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비민주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전원일치로 추대하면 그거야 뭐 만장일치의 어떤 뜻이 합쳐졌으니까 그게 좋은데 제 생각에는 이런 뭐 지금 더불어민주당 추대 이야기 자꾸 나오지만 이 추대라는 건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네. 정당 정치 지금 새누리당에서 왜 안 하냐면 계파 갈등이 또다시 뭐 국민에게 추한 모습을 보일까봐 추대로 한다는 건데. 그렇죠. 근데 제 생각에는 가능하면은 될 수 있으면 경선 민주적인 정당이란 게 우리나라 민주주의 질서 내에 있는 정당이지 무슨 뭐 북한에 아까 누가 뭐 그 노동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지만 한 가지 묘수를 생각한다면은 예. 이번에 경선을 하되 친박은 스스로 이번 총선에 책임이 있음을 통감하고 친박 쪽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출마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안 그래도 나경원, 뭐 정진석 의원 이렇게 나오는데 예. 비박 쪽에서 나와서 있죠. 경선을 하면은 이런 뭐 계파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그리고 민주적인 절차를 취했다는 말도 듣고 제 생각에는 뭐 이 친박들이 얼마나 응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뭐 지금 홍문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친박 이선 후퇴로는 또 다른 계파 갈등을 부추기는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한단 말이죠. 어떻게 들으십니까? 네. 그런데 이제 한쪽에는 표심, 그러니까 총선에 표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한쪽에는 상식. 그 두 가지를 가지고 판단을 내리면 된다라고 표심과 생각합니다. 상식.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오늘 지금 그 워크숍에서 대략적인 결론은 그러니까 이 원내대표는 그냥 그대로 경선으로 가자는 쪽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비대위원장 자리는 외부 인사로 하되 뭐 일종의 외부 인사 아니고 내부 인사로 해서 관리형으로 아마 가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이 좀 잡혀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국민 상식하고는 조금 좀 이반되는 거죠. 표심하고도 저는 안 맞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두 가지 기준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원내대표 기본적으로 경선으로 가는 건 맞습니다. 그건 맞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그 여 변호사님께서 이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친박계들이 이 표심과 상식 그 두 가지 기준에서 과연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원내대표로 나가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진지하게. 근데 그걸 강제할 수는 없다. 예. 아마 자율적으로 잘 판단을 내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뭐 관리형으로 가서 빨리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를 이제 세우는 것이 옳다라는 쪽으로 의견이 지금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조금 그 바깥에서의 표심. 이 민심, 그 상식에 비춰볼 때 조금 안 맞는다. 그러니까 지금 역시 외부에서 조금 강력한 인물이 들어가서 새누리당이 그동안 많이 혁신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번 그 공천 과정에서 많이 또 이게 이 혁신안 자체가 실행이 잘 안 되는 것이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제도화가 좀 덜 됐거나
또는 분위기, 내부 이제 문화 자체가 지금 아직 이제 성숙하지 못한 그런 성숙하지 측면이 못했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래서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누군가 들어가서 다시 한번 기강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원내대표 지금 나오는 분들 이야기가 비박계의 나경원 의원, 중립 성향의 정진석 당선인이 지금 얘기가 되는데 이 두 분이 붙어도 당내 개파 갈등으로 비춰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은 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죠. 저는 뭐 친박계도 뭐 굳이 꼭 나오겠다 그러면 나와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원내대표도요, 이제는 좀 플랜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세력을 얻고 나 과연 얼마나 득표력이 있나 이것만 챙겨가지고선 챙겨보고 나올지 말지 고민하고 이게 아니고 원내대표로서의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원내정당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이 3당 체제 하에서는 정말로 실력이 있는 원내대표가 나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특히 여당 같은 경우에 야당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내용면에서, 정책 내용면에서 이게 뒤지면은 설득이 안 되거든요. 그거를 돌파해 나갈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춘 사람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내대표 정도 나오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 지금 새누리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 각종 법안들, 핵심 법안들 내용 정도는 적어도 알고 있고, 이런 방향으로 해서 야당과 협상을 해서 이걸 관철시켜 나가겠다라는 정도의 플랜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원내대표에 도전하는 게 좋겠다. 네. 아직도 새누리당이 제1당인지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원내대표 선거 이런 모습을 볼 때 난파선이고 소수당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당내가 조용히 해서 싸움 없이 가면 국민들이 누가 신경 써 주겠습니까? 당내가 저는 시끄러워야 된다고 봅니다. 시끄러우는 것이 공천파동이 아니고 투표도 하고 당원 당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지난 총선 때 국민들한테 심판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휴대론자들을 보면 비박계입니다. 소위 말해서 소수입니다. 당에서는. 당에서 이번 총선을 기점해서 친박이 다수가 됐기 때문에 친박은 경선. 그러나 지난 총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비박계가 완전 국민 경선하고 친박계는 전력 공천하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전히 개파 갈등에 매몰돼 있다. 이 현실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앞으로 살려면 당은 당대로 원칙대로 해야 된다. 친박이 나와도 좋고 비박이 나와도 좋고 나경원, 홍문종 또 저 누구죠? 그 정진석. 이런 분들이 다 나와서 자유롭게 경쟁을 하고 누가 되든 그것은 122명이 투표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122명이 무슨 뭐 두드리 깨고 그러겠습니까? 국민들한테 실망 주고. 충분히 수용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자, 야당을 보십시오. 야당은 지금 전대연기하고 그리고 비대위로 계속하고 당내 합의 추대하고 이런 모습으로 갑니다. 이것이 결국은 새누리당이 두드리 깨면서 서로 이렇게 경선하면서 이렇게 시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결국은 야당이 이렇게 조용히 가는 것이 훨씬 더 불리하다. 대선 경문에서 그렇게 봤을 때는 저는 원칙적으로 가야 오히려 된다고 활발한 봅니다. 논의를 좀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래야죠. 그렇다 소수당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요즘 사실 새누리당 쇄신그룹의 모임 목소리가 좀 커지는 것 같아요. 사실 뭐 국회에서 젊은 초재선 의원들의 목소리가 크는 게 당연히 좋은 건데 어제 민본 20일에 어떤 모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야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다 좀 하나로 당과 청이 하나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좀 얘기를 많이 나눴어. 옛날 시절 얘기도 많이 하시고 예,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정무수석 아니고 전 국회의원 신분으로 오신 건가요? 개인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눈길을 끄는 게 바로 이제 현기환 청와대 이제 정무수석이 민본 20일 그 멤버로서 참여를 했는데 전 의원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 얘기를 했는데 관심은 과연 당청 간의 어떤 새로운 관계 정립이 시도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현기환 정무수석이 참석했는데 무슨 전 의원 자격입니까? 물론 민본 21일로 현역 때 활동을 했으니까 뭐 참여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무수석이 왔으면 정무수석으로 오는 거고 저는 뭐 그 자리에서 현 수석의 얘기야 뭐 원칙적으로 맞죠. 당청이 하나가 돼서 어려움을 극복해 가자고 하는데 지금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으신 분인가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어쨌든 이번 총선 결과로 보면 그동안 대통령을 모셨던 가장 핵심적인 게 정무라인 아닙니까? 그 정무라인의 책임자가 사실은 지금이야말로 진작 사의를 표명하고 이런 자리에 나와서도 안 돼요. 거기 나와서 무슨 뭐 당청 간에 지금 아니 자기가 정무수석을 하면서 당청 간에 소통이 지금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 결과를 빚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소통을 하자 당청이 일체가 되자고 합니까? 일체라는 게 뭡니까? 수직적인 관계를 가져서 서로 간에 자기 이야기들을 충분히 논의를 하고 거기서 소통이 될 때 그게 일체인 거지. 내 이야기만 들어라. 수직적으로 지시만 해서 오도만 내리고 그런 것이 당청 간의 일체입니까? 그건 네. 일체가 아니에요. 충정은 그런 이야기했지만, 자리에 나왔으면은 네. 정무수석으로서 정말 거기서 사죄도 하고 기자들 만나서 난 진짜 앞으로 뭐 자기 거취 문제도 좀 얘기를 하든가 뭐 해야지. 여기 나와서 뭐 사적인 자리에 나왔는데 왜 기자들이 와서 취재하냐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현기환 수석이 참여하는 바람에 저 그룹은 더 이상 쇄신 그룹이 아닌 거죠. 쇄신 그룹이 그렇지 아니라. 않습니까? 권력의 가장 핵심에 있는 분이 참석하시는 회의인데 저거 어떻게 쇄신 그룹이라고 얘기합니까? 사실 새누리당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제대로 된 쇄신 그룹이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당의 혁신을 이끌어내는 그런 조직이 없거든요. 반짝 생겼다가 이분들 또 대선 때 되면 또 아니, 속된 말로 어제도 열심히 또 줄 서시고 새누리 혁신 모임 새형모도 저 진보진의 최장집 교수 모시고 특강도 하고 뭐 했는데 그런 모습들도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반짝이라는 겁니다. 이게 반짝이다. 언제나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자기 색깔을 좀 보이고 또 당이 위기에 처해서 뭐 예를 들어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해야 될 상황이 오면 이분들이 새로운 지도 그룹으로 좀 이렇게 올라서고 이런 순환, 그러니까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새누리당 내에서는 쇄신그룹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져도 이게 뭐 내막적으로는 다 또 개파 간으로 다 또 이렇게 줄이 또 서 있는 관계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독자적인 색깔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허약하다는 거죠. 이게 이번에야말로 저는 그 비박계들이 모여서 정말로 좀 새로운 쇄신그룹, 정말 생명력이 질긴 정말 당의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쇄신그룹을 좀 제대로 하나 좀 만들어서 운영을 좀 해보시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뭐 싶습니다. 이제 원조 쇄신그룹, 진짜 쇄신그룹도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뭐 저렇게 하는 걸 보면 지금 당이 위기란 걸 전부 다 인식하고 있다는 건 맞죠. 보통 그 정당이 어떤 참패하고 나면 저런 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이종원 박사 말씀대로 저게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쳐서는 백년하청이라는 거죠. 또 조금 있다가 망각되면 또다시 개파 싸움하고 이런다면은 저런 쇄신 그룹을 100번 만들어도 뭐 무슨 소용이냐. 아마 지금까지 각 우리나라 정당들이 쇄신 그룹 제대로 했으면 지금 정치 엄청나게 발전했을 겁니다. 네. 근데 그 지금 우리 상황을 보면 정치는 뭐 60년 전이나 40년에 똑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그 쇄신 그룹이 어떤 그 위기 시에 국민에게 보여주는 건 끝나서는 안 되고 싱크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정권이 바뀌고 우리가 그 새누리당 정권에 잃더라도 언젠가는 정권을 되찾아한다는 생각으로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보수의 가치를 갖다가 그 전파할 수 있느냐, 전도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면피책으로 잠시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고 좀 전에 현기환 수석 나왔지만요. 제 생각에는 전직 의원은 나왔다 하시지 마시고 어떤 쇄신 그룹의 모임에 좋은 이야기를 제가 듣고 대통령이 전달하러 나왔습니다. 이런 말씀 하셨어야죠. 거기 가서 그냥 한 사람의 그 전 멤버로서 그냥 같이 토론에 참여하겠다 그러면 아무도 안 들어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권의 실세가 나왔는데 그 말 전달하러 일러주러 왔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현기환 수석도 내가 좋은 말 들으러 왔다 이런 정도로 사실 끝났어야 뭐 되지 않느냐. 표면적으로 그렇게 얘기했고 실제 모임에서는 뭐 여러저러 이야기가 오가지 않을까 추측이 되는데 사실 지금 원조 쇄신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 있죠. 남원정,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 의원들이 좀 새삼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남경필의 첫 주자라고 할까요? 남경필 경기지사의 이야기 잠시 들어봅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미 연정을 시작했고요. 그 연정을 앞으로 더욱더 강화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오늘 여야가 힘을 합해서 앞으로 우리 경기도정 또 더 크게 국정을 이끌어 나가시라는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자, 남경필 경기지사 연정 이야기를 했는데 여소야대 국면이라 그런지 더더욱 좀 남다르게 들리는 것 같은데 장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연정 협치랑은 차원이 틀린 것이고 사실은 국민의 표심을 왜곡하는 과거의 3당 합당의 야합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연정이란 말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이 주신 그런 표심을 일단은 국민이 주신 표심이 뭡니까? 각자가 경쟁을 해서 국민을 위해서 서비스하라는 건데 벌써부터 연합해가지고 연합 정권을 만들 과거에 야당이 뭐라고 그랬어요? 3당 합당은 야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DJP 공동정권, 지역연합정권이 탄생은 했지만 그러나 벌써부터 총선이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예. 벌써 한 13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연정 얘기가 나오고 네. 뭐 이러면 도대체 우리 국민들은 뽑아놓으면 바로 이제 대권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러면 국민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너무 빨리 나왔고 너무 빨리 나왔다. 먼저 앞서가는 사람은 죽게 돼 있습니다. 정치판에서도.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도 원내대표 서로 안 하려고 지금 눈치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쇄신이전, 개조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개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 이번 총선에서 참패당은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한 국민들을 진정성에 대하지 않고 마지막 공천까지도 국민들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계파 갈등, 계파 싸움 이런 것이 국민들이 일시적으로 실증을 내서 심판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세대 교체가 이번의 표심이라고 봤을 때 네. 남원정을 비롯한 50대 거리 전면에 나서는 것이 새누리당의 살 길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들으십니까, 사실? 글쎄요. 그 남원정도 이미 깨진 남원정 아닙니까? 그 사실은 그 이분들도 지속적으로 자기네들 색깔을 가지고 그 쇄신 목소리를 계속 내왔다고 전제한다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 세 분 가운데서 누군가 한 분이 뚜렷하게 대권주자가 될 수 있는 예. 또는 세 사람 모두 유력한 대권주자로서 사실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분들도 뭐 그동안 대선 과정에서 뭐 사실은 뭐 이쪽 저쪽 밀고 하는 이런 과정이 다 흩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고 이제는 이제 개인 개개인이 이제 눈길을 이제 끄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그나마 이제 남경필 지사가 그래도 제일 큰 지자체장이기도 하고 경기지사 지사이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주목을 좀 더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연정 같은 경우 이제 더욱더 주목받는 이유가 이번 총선이 어찌됐건 그 3분할 구도로 돼가지고 지금 어떤 정당도 지금 과반 의석을 획득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각제 국가에서는 다 아시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연정을 합니다. 해야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각제 국가는 아니지만 국정을 좀 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연정 같은 걸 고려해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건데 우리도 지금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계속 지금 정치권에서 이야기해 오지 않았어요? 여야 모두 공통적으로. 자, 그걸 전제로 한다면, 그러니까 내각제적 요소를 상당히 좀 가미하자는 얘기라는 거죠. 그렇게 보고 또 실제로 지금 이번 정권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요. 다음 정권이 문제입니다. 예. 다음 대통령, 2017년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요. 과반 의석을 점한 정당 출신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요. 대선 후보든 예. 어떤 대선 후보든 여소야대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자, 임기 초반에 이런 구조로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국민들이 표심으로 이렇게 나눠준 데는 각 정당별로 지금 정강 정책들이 다 다른 거 아닙니까? 가치가 다르고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그것에 이제 마음이 이게 국민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 이렇게 약간 나눠 있는 건데 이거를 이제 합쳐서 연정을 만드는 것은 저는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조합을 만들어내는 가 이제 사실 국민적인 관심사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다음 정권은 아마 다음 네. 정권 2017년에 수립되는 그 대선 그때 이제 당선된 대통령께서는 누가 되든 아마 연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않을 수 겁니다. 없는 국정 운영 사실은 차원에서. 남경필 지사가 관심을 모으는 이유도 그나마 그 지자체 단위에서 처음으로 연정이라고 하는 것을 성공시킨 사례이기 때문에 조금 부각이 좀 되고 있는 그런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근데 됩니다. 저 개념 정리 잠깐 예. 10초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연립 정권을 연장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내각제에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선거 후에 선거 결과를 따라서 내각이 구성돼서 의원을 합치해서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대통령제 하에서는 연립 정권이라고 하면 안 되고 예. DJP처럼 해서 조인트 가버먼트를 해서 공동정권 공동정권이라고 해야 되지. 네. 선거 전에 내년 대선 전에 서로 합치면 나중에 총리 뭐 내각 나눠서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공동정권입니다. 그래서 대선 승리 연합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제에서는 연장이라는 말은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하실 말씀을 다 해오셔가지고 우리 그래요? 지금 대통령 중심제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연정이란 거는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예. 하려면은 사실 그 안철수 거기서도 내각제 개헌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 개헌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연정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연정이 아까 우리 이 박사님 말씀대로 잘만 되면은 어떻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쪽의 정책, 좋은 정책 네. 받아들이고, 그 다음 그렇게 되면요. 대통령이 독주가 힘들어집니다. 연정이 되면. 이번에 브라질도 그렇지만, 브라질 대통령 탄핵한 게 연정 중에 한 당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래 탄핵이 가결됐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금 특이한 게요. 유럽이나 일본은 연정이 가능한데, 대통령제나 뭐라 어떻게 해도, 왜냐하면 그런 나라들은 그 수천 년 동안 분권제로 시행돼 왔습니다. 나라 전체가. 봉건, 영주라든가 일본 같은 막부들. 예. 이 때문에 이런 분권에
권력을 나누는데 익숙한 정권들인데요. 우리는 삼국시대 이래로 계속 중앙집중제만 해왔기 때문에 어떤 연정에 대해서 아주 약한 편입니다. 예. 연정이란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연정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어떤 정치 경험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남경필 지사가 또 주목을 받는 부분이 이런 연정 제안도 있는데 또 국민의당의 안철수 의원과 함께했던 윤여준 전 장관을 영입을 해서 대선 기지개를 설설 피는 것 아니냐, 펴시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고 교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윤여준 전 장관이 남경필 전 지사한테 간 것은 저는 생계 차원이라고 봅니다. 생계 차원이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분이 지난번 안철수 국민의당에서 뭐 이른바 책사라고 들어오셔가지고 창당 준비위원장 했는데 뭐 아프셔갖고 병원에 있는 걸로 끝났고 그때도 어떻게 평가를 했습니까? 국민의당 아무것도 안 되는 걸로 평가했지 않습니까? 와보니까 아무것도 안 돼 있더라. 뭐 저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뭐 당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 본인이 창당 준비위원장이 지난번에 다 밑재를 다 보여준 분이십니다. 그분이 네. 지금 이제 이 책사라고 해갖고 왔다 갔다 한 게 전에 박근혜 대표 시대는 물론이고 최근만에 또 안철수로 갔다가 그다음에 문재리로 갔다가 또 안철수로 갔다가 또 남경필로 갑니까? 그렇게 사람이 없나요? 저는 뭐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 예. 물론 뭐 남경필 경기지사로서는 뭐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분을 또 책사인지 아니면 또 뭐 생계형으로 모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 예. 최근에 또 연정과 관련해서 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론에서 무슨 연정을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의미가 나는 불분명해요. 지금 언론에서 연정 뭐 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 국민의당하고 새누리당 말하자면 현 정권과 네. 연정 가능성을 얘기하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얘기들을 언론들이 하고 있더라고. 왜 국민의당이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하고 연정을 하겠습니까? 해야 할 이유가 없죠. 아니 저게 잘 돼가는 정부하고도 안 하는데 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대연장 얘기니까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해서 한마디도 끊어버렸어요. 더군다나 국민의당은 지금 한참 상승세를 타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 왜 연정을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고 해질지도 않은 거예요. 다만 국민의당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자기들로서는 지금 호남에서 충분히 전폭적인 지지를 했었고 또 호남은 수권을 네. 가능하냐 이 부분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단독 집권도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안철수 혼자는 부족하다 하면 방금 얘기한 대로 공동정부죠. 그것은 선거가 끝나서 무슨 연정이 아니고 힘을 합쳐갖고 더불어민주당이든 꼭 더불어민주당만도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대연정. 경우에 따라서는 대연정. 새누리당, 네. 새누리당 내에서도 얼마든지 개혁적 보수 세력들이 떨어져 나올 수 있다. 대선 과정이나 그 이전에도. 그러면 그런 개혁적 보수 그런 분들과는 힘을 합쳐갖고 대선에서 연정, 연립정부 말하자면 공동정부를 만들어서 수권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겠다고 그러는데 요새 언론에서 얘기한 거 뭐 전혀 가능성도 없는 무슨 국민의당과 정부, 현 새누리당 정부와 연정 가능성을 자꾸 얘기를 하고 네. 그런 가능성은 이게 뭐 나는 언론에서 나온 0%도 없다고 봅니다. 언론에서 나온 것도 있지만 또 사실 국민의당 내부에서 이제 그런 아니 이야기들이 국민의당한테 예. 누구한테 기자들이 취재를 잘못한 거예요. 내가 당장 그분의 거기에 있는 뭐 내놓으라 한 분들하고 다 통화해봤는데 아니 이 정부고 누가 연정을 하느냐. 자기들은 자기 정부에서는 자기 정부에 지금 현재 38석 갖고는 경우에 따른 힘이 밀릴 수가 있으니까 안철수 대표가 지금처럼 상승세를 계속 타서 단독 집권한다면 또 더욱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공동 정부라도 구성해서 말하자면 네. 충분히 말하자면 몫을 그런 차지하겠다 가능성. 그런 정도 얘기로 다 얘기를 하던데 어느 기자는 그렇게 들었는지 알겠습니다. 나는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앞으로 아침에도 좀 내 자제 좀 박지원 하겠습니다. 의원하고도 통화를 해봤는데 네. 누가 그런 소리 하던지 알겠습니다. 모르던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호남 유권자를 어떻게 보면 매도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그쪽에서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과거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충청 JP가 DJP에서 이렇게 호남과 충청 연합을 했었죠. 그리고 그래서 핫바지라는 얘기를 욕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인구가 하여튼 야릇하게 호남이 충청보다 인구가 적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영충호라고 영충호 하죠. 시대라고 영충호. 하는데 네. 그러면 호남이 제일 작기 때문에 작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국민의당이 다른 지역과 충청이라든가 다른 당 이런 데랑 이렇게 합친다는 것은 호남 유권자를 폄하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 목적이 지금 다목적 카드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 새누리당하고의 그 연정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뭐 전혀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태규 실장이 약간 그 비슷한 얘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사실은 정계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에
그러니까 가능한 한 여야로부터 좀 이렇게 색깔이 좀 유사한 사람들을 많이 좀 흡수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하나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길게 보면 역시 안철수 대표의 악재, 대선 과정에서 악재 제거가 가장 큰 목적이죠. 안철수 대표가 예를 들어 삼자 구도로 끝까지 간다라고 전제했을 때 유권자들이 누구라도 제기할 수 있는 의무는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 가지고 이 혼자서 독자 이게 정권 운영이 가능하겠냐라는 의문을 현실적인 갖는 거죠. 고민. 그러다 보면 안 찍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철수 대표를 찍게 만들기 위해서는 연립정부론이라도 있어야 그게 뒷받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이제 하는 것이고 그런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거다. 뭐 그런 이렇게 부분은 봐야 좀 더 됩니다. 지켜봐야 될 부분, 정치 그렇죠. 이제 예. 야당, 여당이 전체가 좀 어떻게 개편되는지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더불어민주당 쪽도 사실 지금 이제 향후 총선 이후에 지도 체제 구성을 놓고 갈등이 많았는데 전당대회를 연기하는 쪽으로 좀 가닥이 잡히는 것 같은데 김종인 대표 이야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호남 민심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우리 당은 계속 비상 상황을 유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권 교체의 길도 매우 험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총선 승리에 자만하고 안전에는 기미가 보이면 사정없이 죽비를 내려쳐 주십시오. 총선 승리에 자만하면 죽비를 맞는다라고 이제 질타를 했는데 사실 더 생각을 해보면 아직 비상체제가 끝나지 않았다. 김종인 체제가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비상체제 뭐 내년 2월까지 가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임기가 내년 2월까지니까 그때까지 비상체제로 가고 그다음에 바로 선대위 이제 또 꾸려지지 않겠습니까? 대선 국면으로 가면 그러면 대선 끝날 때까지는 김종인 대표의 역할은 충분히 애초에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문재인 대표랑 무슨 여러 가지 뭐 합의를 했지 않겠습니까? 좋은 뜻으로. 네. 그 뜻대로 간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당에서는 경선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전대도 열어야 되고 또 앞으로 이렇게 또 연기도 해야 되는데 예. 이런 것이 민주정당으로서는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보이기가 조금 낯뜨거운 면이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김종인 대표가 정치적으로 더 고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는 사실은 이제 초선이고 정치적인 경험이 얼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종인 대표가 문재인 전 대표를 어떤 성격, 캐릭터를 파악을 했다. 그래서 벼락끈전술이 통하는 인물이 문재인 대표다. 그래서 내가 밀면 밀린다. 그리고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도 내가 대선에 가기 위해서는 김종인 대표가 있어야 된다. 필요하다. 왜? 호남의 동교동계가 자기를 공격할 때 김종인 대표가 이것을 막아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야권의 주요 경쟁인 안철수 의원과 경쟁을 할 때 내가 안철수 의원과 붙을 수는 없지 않냐. 그랬을 때 김종인 대표가 지금 엄청나게 안철수 의원을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역할을 두 가지 역할만 해도 대표로 옹립을 해도 네. 참 마음이 섭섭하지 않을 텐데 연기까지 이제 해주는 거예요. 요즘 뭐 김종인 대표하고 문재인 대표 좀 사이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전대 연기론이 대세로 잡혔다고 아직은 선거본가 아닌가 보여지고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김종인 대표를 같이 가기를 원하죠. 그런데 대표로 같이 가자는 게 아니에요.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그런 여러 가지 그 정치적 리더십을 보니까 대표로서 같이 가기보다는 정말 경제와 민주, 경제 민주화, 경제의 그러한 화두 이런 부분이 앞으로 대권 국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테니까 그런 부분에 도와달라는 거고 김종인 대표는 나는 대표로 가고 계속 하고 싶다 그 얘기 아닙니까? 해보니까 좋거든요. 뭐 위원회 내가 같은 거 아니다. 옛날부터 예. 내가 만든 건 아니고 견물생심이 완전히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김종인 대표로 입장에서는 꼭 문재인 대표도 대권 후보중에 원하면 됩니다. 내가 한 명이다. 수권 기반을 만들고 그중에서 괜찮은 후보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대통령 만들겠다. 그러니까 나는 계속 가야겠다는데 사실은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합의추대 사실은 본인이 직접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사실상 그런 의중이 다 비춰졌고 그래서 언론에서 합의추대론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가 명시적으로 클리어를 시킨 겁니다. 아니다. 네. 안 된다. 하니까 대신 전대 연기론이 나온 건데 지금 비대위 체제를 1월 달에 한 비대위 체제를 1년 내 갖고 가는 그런 정당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더군다나 예를 들면 7, 8월에 전대를 안 했을 경우 그러면 12월이나 1월 달에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 정기국회 때 전당대회 싸움만 일어나면 언론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산 그 중요한 거 다 내팽개치고 당권에만 싸움 붙었다고 하기 때문에 그건 전혀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고 제가 볼 때는 한 2, 3개월 뭐 지금 7, 8월에 전대까지의 그런 임시적인 상황 속에서 김정인 체제를 끌고 가는 그런 조금 양쪽에서 너무 이게 열이 붙었으니까 그걸 쿨다운 시켜서 양쪽에서 좀 절충하는 선으로 가는 게 정당이고 그렇게 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전대 연기로는 김종인 대표 측의 그 버티기 전략이죠.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그 추대론이 무산이 되니까 지금 연기론으로 지금 이제 또 다른 카드를 지금 내걸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칼자루는 아직까지는 김종인 대표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비대위 체제를 지금 본인 주도로 좀 꾸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내일 뭐 그 전대 연기론과 관련해서 비대위 차원에서 논의를 한다 그러는데 김종인 대표 의지대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이제 높다. 그러니까 연기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전대 연기론 쪽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시간을 열고 끄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표의 이제 힘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본인의 결국은 추대론을 받아들이게끔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절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이제 지난번에 그 비례대표 그 파동 당시하고 비슷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 당시에 비례대표 순번에서 사실은 김종인 대표가 원래 넣었던 명단 다 빼고 14번으로 예, 친노 친문들이 대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쨌든 본인과 한두 사람 정도는 이제 비례대표 그 순번에 이제 챙기는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당 대표는 경선 방식이지만 사실상 추대로 가고 김종인 대표 체제로 가고 나머지 이제 지도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는 친노 친문계가 상당히 들어오는 그런 식으로 절충할 것이다. 절충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김종인 대표가 끌고 가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김종인 대표가 끌고 가는 건 좋은 데 있죠.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김종인 대표의 이야기는 호남에서 지금 지지율, 민심을 못 얻기 때문에 비상 상황이라는데 세상에 이런 비상 상황이 있는지도 전 생전 뭐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거는 비상 상황이라는 거예요. 비상 대책이 이런 거는 있죠. 말 그대로 정상적이 아닌 걸 비상이라고 그럽니다. 안일비자 글 쓰는데 그러면 지금 더불어민주당 상황이 비상 상황이냐? 지금 그 김종인 대표는 아마 비상대책이 체제를 계속 끌고 가기 위해서 아마 호남 민심이 반전시킬 때까지 비상 상황인데 그러면 그게 안 되면 아마 영원히 그럼 비상 상황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엔 김종인 대표가 지금 비상대책을 끌고 간다는 건 명분이 없습니다. 우선.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지금 대단한 분이 많은데 김종인 대표의 이런 비상 상황론에 대해서 아마 수긍을 누가 할지 아마 김종인 친김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것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동의할지 모르지만 나머지 중도 파라 이런 동의 못할 겁니다. 특히 정청래 의원 같은 게 절대로 동의 못할 거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일이 생기는 게 지금까지 상황을 제가 종합해서 판결을 쓴다면은 그 문재인 대표는 김종인 그 위원장을 이용해서 내년 대선에서 중도 보수 표를 갖다 뺏어 오려는 생각으로 김종인 위원장과 같이 가려고 그러는데 이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은 나는 킹이 될 수 없지만은 어떤 내가 만든 대통령을 통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이때까지 국가를 갖다가 뭐 비례대표 4번, 5번 하면서 생각했던 어떤 국가에 대한 비전 이걸 한번 실현시켜 보겠다. 마치 여부리가 뭐 진시황을 갖다가 황제로 세웠듯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서로의 생각이 틀리다는 거죠. 다르기 때문에 한쪽은 이용, 한쪽은 또 이 사람을 이용해서 내 비전을 펼쳐보겠다. 누가 듣더라도 양쪽에선 다 안 좋게 언짢게 들을 것 같은데. 근데 저도 한 말씀은 난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김종인 대표 진짜 더불어민주당 들어오셔가지고 비대위 맡았고 또 총선 결과에서 많은 성과를 냈는데 박수 칠 때 떠나는 게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정상이지. 그리고 호남 민심을 얘기를 하시는데 어느 호남 사람의 뭐 다른 데가 안 들어봤지만 김종인 대표를 호남으로 생각하는 분도 없고 김종인 대표가 어제도 가갖고 얼마나 냉대를 받았습니까? 싸늘한 민심을 김종인 대표가 다니면서 뭐 호남 민심을 돌린다든가 그걸 바꾸기 위해서 대표직을 계속해야 한다는 그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논리에도 안 맞는다. 너무 과욕을 부리면 안 됩니다. 과욕불급입니다. 진짜. 지금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사실 김종인 대표가 광주를 방문했는데 시의원들도 사실 간담회 불참을 하고 윤장현 광주시장도 지역 언론사 간담회 불참하고 대신에 광주 전남 당선자 간담회 참석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마 그 지역에, 그러니까 호남 지역의 그 더불어민주당 당원들도 몸은 더불어민주당에 있지만 마음은 아마 다 국민의당 쪽으로 가 있을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이번 그 총선 결과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해석을 내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역시 아직 가능성이 많다. 호남 지역에서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지지율이 꽤 나온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이미 그 제가 보기에는 그 임계치를 넘어섰다 상황이다. 그리고 그동안에도 몇 차례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해 뭐 재보선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호남 민심이 떠났다는 게 확인이 됐고, 이번 총선 과정에서는 그야말로 확인 사살까지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더불어민주당이 진짜 혁신을 하지 않는 한 힘든데, 김종인 대표도 사실은 그걸 실패한 거고요. 이번에 총선 솔직히 김종인 대표 때 이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도 마찬가지죠. 김종인 대표 가도 호남 민심 냉랭하죠. 문재인 전 대표가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황이. 자,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또 다른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요, 김부겸 당선인 같은 분이 당대표가 돼서 아마 호남 내려가면 반응이 좀 다를 겁니다. 지금보다는 훨씬 더 우호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런 그 변화, 네. 이런 정도의 변화를 꾀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하냐? 가능할 것이냐? 쉽지 않다. 지금 구도, 특히 이 두 분이 호남으로부터 다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두 분들끼리 열심히 싸워봤자 경쟁해야 별로 지금 보탬이 안 된다. 지금 보면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권 애매모호한 상황입니다. 선거가 없다면 그래도 이것이 대선까지 그냥 가서 야권이 실패할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예. 4월 5일 날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내년 4월 5일 재보궐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두 야당의 어떤 승패가 갈리리라고 봅니다. 내년 4월 15일이죠. 예, 네.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상당히 많은 재보궐선거가 있으리라고 지금 예측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표심에 따라서 야권 지형이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사실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국민의당의 이제 박지원 의원이 원내대표직을 수락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할 보십니까?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네. 하고 싶죠. 근데 차마 두 번이나 하시고, 지금 우리가 속된 말로 뭐 군번이 원내대표 할 군번은 아닌데, 지금의 국민의당의 현실로 봐서는 20대 국회에서 국민의당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해지고, 자기들은 캐스팅 보트가 아니라 리딩하는 정당이 되겠다. 말하자면 이 전국을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정말로 정치를 잘 알고 그런 이런 다른 야당들을 야당과 제일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을 제대로 휘어잡으면서 끌고 갈 분은 박지원 대표분이 없다고 보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안철수 대표의 핵심 측근인 김성식 의원을 정책위원장 시키고, 예. 또 박지원 의원 같은 노련한 분을 이렇게 원내대표를 시켜가지고 리딩하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의당에 대한 신뢰도 얻고, 네. 그러므로 해서 자기의 대권 가도도 확 열어주기를 바라면, 그렇게 될 네. 경우 호남 민심도 안철수가 긴가민가 했는데 괜찮네. 예. 그러면은 자기도 더 도움이 된다. 그렇게 차원에서 아마 박지원 의원한테 강력히 권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지금 예. 전체 초선 의원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 지금 유일하게 유성엽 의원만 경선을 하자고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청와대 오늘 보도 편집국장단 간담회에서 이야기들이 지금 속보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란 순방 뒤에 3당 여야 대표들과 회동을 하겠다, 또 정례화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계속 지금 속보가 전해지고 있고요. 또 사안별로 여야정 협의체도 검토하겠다. 지금 기업 구조조정 등등 여러 현안들이 있죠. 또 지금 현안으로 되어 있는 어버이연합의 청와대 개입 연루설 사실 아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참 총평을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 속보를 봤을 때. 저 대통령께서 네. 이제 이렇게 소통, 이걸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저도 이제 계속 이 방송에 나와서 주장했었죠. 이걸 저 대통령이 어떤 야당과 대표의 만남을 선심 쓰듯이 하지 말고, 네. 어떤 시스템화, 정례화해서 야당의 목소리,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걸 갖다가 아주 제도화해라고 제가 주장했었는데, 그렇게 예. 하시는 거 보니까 대통령 청와대도 우리 방송을 열심히 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드네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글쎄요. 그러니까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좀 보이고요. 좀 부정적인 그런 대목도 좀 읽힙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사실은 어버이연합 관련한 청와대 관계 관련해서 부분 관련해서는 좀 더 솔직한 그런 것들이 좀 설명, 해명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그 여야 간의 그 관계 부분과 관련해서도 뭐 정례화의 그 의미가 과연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례화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좀 긴밀하게 계속 소통을 좀 하셔야 되는 그런 대목이 좀 있는 거고요. 역시 국민들하고의 뭔가 소통이 좀 더 필요하실 것 같은데 그런 대목에 대해서는 오늘 별 말씀이 없으신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개헌 관련해서도 너무 지금 굉장히 부정적으로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대목도 좀 한 번 더 재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글쎄 뭐 지금 뭐 개헌을 하기는 저는 물 건너갔다고 봅니다. 사실 시기적으로 내년에 개헌이 뭐 추진한다 해도 대선과 같이 해도 뭐 내년에 결국은 뭐 개헌이라면 권력 구조가 핵심인데 권력 구조를 지금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예. 대권 주자들이 그것을 반대할 겁니다. 문재인, 안철수 의원 이분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내각제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려운 것 같고 저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이 정치에 대해서 대통령이 저런 멘트를 함으로써 예. 어떤 상상력이 발동하지 않고 국민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예. 사실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 국정 지지율 참 끝없이 지금 추락하고 있는 추세인데 오늘 보도 편집국장단과의 언론 소통을 계기로 또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부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